게요. 덜 어려운 이야기부터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에 유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이 만점입니다. 1로 갈수록 이 특성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유전율이 큰 특성 중에 하나가 키입니다. 키는 거의 0.9 정도 되니까 진짜 키는 유전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의 키는, 여기 젊은 분들, 여러분의 키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키보다 큽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키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의 키보다 큽니다. 여러분 자녀의 키는 여러분 세대의 키보다 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유전율이 강한 특성인 키조차도 평균적인 키는 계속해서 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키 큰 아버지를 둔 아이의 키가 키 작은 아버지를 둔 아이의 키보다는 항상 클 수는 있어요. 역전이 안 될 수는 있겠죠, 이 둘 사이에.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평균적으로 키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과 어떤 특성의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학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좀 헷갈려하는 개념인데요. 어떤 특성이 얼마만큼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heritability, 유전율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느냐, 영어로 modifiability라고 하는 개념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heritability는 modifiability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키의 유전율이 0.9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평균적인 키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떤 특성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면 결국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구나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있잖아요. 유전적인 힘이 밝혀지면 정확하게 이런 요인 때문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는 그 링크가 분명하게 밝혀지면 아마도 먼 가까운 시일 안에 그래서 우리의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전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역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어려운 얘기. 제가 이 강의의 그 관전 포인트로 너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빨리 관심을 갖지 말고 좀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의 과학이 이룩해 놓은 성과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과학의 행복이 있어요. 과학이 주는 행복. 행복의 과학이 이야기하는 행복도 있지만 뭔가를 발견해내는 과학이 주는 행복도 맛보시라고 제가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데이빗 리켄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유전의 힘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키가 크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쌍둥이들을 연구를 한 겁니다.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럼 유전적으로 동일한데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 행복을 포함해서 연구하게 되면 얼마나 유사한지를 연구하게 되면 유전의 힘이 강한지 환경의 힘이 강한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연구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연구에 참여하는 쌍둥이들의 유전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돼야 되고요. 또 그 쌍둥이들이 입양되는 가정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 속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주 좋은 환경으로도 입양이 되고 아주 안 좋은 환경으로도 입양이 돼야 유전과 환경을 대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말로 얘기하게 되면 연구에 사용된 그 샘플의 환경이 우리 모집단의 환경을 잘 대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입양을 보내면서 안 좋은 가정에는 입양을 안 보내요. 그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이 쌍둥이 입양화 연구에서 검토하는 그 환경은 그 가정이 이렇게 중산 이상으로 제약이 된다는 거죠. 유전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환경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전의 힘은 강하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전의 힘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쌍둥이 입양화 연구에서
나오는 유전의 힘은 이런 방법론적인 한계 때문에 조금 과장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행복과 유전에 관한 이 문제를 넘고 가야 우리가 다음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다루고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전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유전이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요즘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유전과 환경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이 몇 퍼센트는 유전, 몇 퍼센트는 뭐 환경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의 학자들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는 유전은 그 정도에 있고 환경은 가변적인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유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변적이고 환경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정적이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을 보게 되면 의외로 늘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지적 호기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주 건설적인 질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유전이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각형 면적에서 가로가 더 중요합니까? 세로가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 프로이드. 프로이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쾌락의 쳇바퀴 현상, 이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쾌락이라는 게 처음에는 큰 만족을 주지만 점점 만족이 떨어지고 자주 하다 보면 심지어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그런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는데 이분이 멋진 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이분의 영어 표현에 따르면 heroic refusal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행위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행위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프로이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문학 특강 시리즈에서 아마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을 왜 물어야 되는지,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행복이 미치는 유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등등을 알아보는 작업, 검토해보는 작업은 곧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히려 고통스럽게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는 것, 그것 자체는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대단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과 노력 속에 약간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우려의 내용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 들으면 너무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행복에 대한 조금 집착과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덜어드리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개념 속에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행복을 좀 허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행복이 너무 개인적인 이슈들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복을 바라보는데 이 재미와 의미, 즐거움과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대립적인 관점으로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실제 경험을 보게 되면 즐거움과 의미는 같이 가는 경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즐거운 일 하고 싶으시면 즐거운 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의미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는 게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경험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들면 의미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가능성은 이 재미와 의미라는 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기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삶이 힘들어지면 삶이 즐거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의미를 더 추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에 앞서서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특별히 유전적인 우리의 어떤 특성이 우리의 행복을 어떤 사람들은 좀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도록 운명처럼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과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의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구들에 보면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유전의 힘이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전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여유 있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각형 면적에서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처럼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너무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프로이드 얘기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제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돈이 행복에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슈는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노력이 다 같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질문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돈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더 중요하게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도 부자가 되라 그러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데 써라. 자, 올해 5월 9일 날 여러분의 일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순간순간의 우리의 경험들은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대의 교훈은 뭐냐, 매 순간이 그래서 중요하구나.